안녕하세요. 통일의 미랄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일하고 싶은 김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에 관심 많은 일반 서민입니다. 네, 세 분이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네. 지난번에 오셨는데 또 오셨네요. 그 통일사랑방이 어떤 곳인 줄 알고 오신 건가요? 통일 오빠. 네. 지난번 너무 재밌어서요. 다시 왔고요. 통일 사랑방은 더듬어. 통일을 사랑방에서 재밌게 아주 편하게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알고 왔어요. 아, 그래요. 통일사랑방이라는 건 알고 오신 거군요. 네, 환영합니다. 저는 이제 통일이 보면은 그 동안에 너무 전문가들끼리 세미나 같은 거 하고 토론회 하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취재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그래서 통일은 일반 대중들에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주체가 되고 또 그들이 움직이게 하는 게 통일인데, 그래서 이 통일 팟캐스트, 통일 사랑방 팟캐스트가 늘 기사 쓰듯이 말씀하죠. 그런 자그만 미랄이 되지 직업병이라고 않을까. 할 수 있죠. 직업병이신 것 뭐 같아요. 직업 어쩔 수 없죠. 직업이 그러니. 그래서 통일사랑방이 통일의 미랄이 네.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서 네, 은근히 그렇죠. 자기의 닉네임도 한번 강조해 주면서 통일의 미랄이 되고 싶어서 오셨다. 맞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저는 지난번에 했는데 재밌어갖고 또 왔어요. 진짜로 재밌었단 말이야. 네, 재밌었는데 계속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서정우 씨가 계속 재밌었다고 재밌으면 하면 계속 오겠습니다. 재밌었던 건데 저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더 재밌게 한번 꾸려보죠. 네. 반응 좀 해주세요. 아, 같이. 네. 제가 있으면 다 재밌어져요. 예. 자, 그 통일사랑방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누구나 쉽게 통일에 대한 이야기, 상상력, 그다음에 소원 그런 것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통일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주제가 북한은 누구인가예요. 일제 강점기 이후로 남북한은 해방과 더불어서 원수처럼 지냈잖아요. 또 70년 분단 세월 속에서는 남과 북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역사를 이어왔고요. 통일을 이야기하면 남과 북 모두 흡수 통일, 자기를 중심으로 흡수 통일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전쟁까지 치루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 나온 얘기죠. 또 통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난 시간에 짚었는데요. 통일이 꼭 결혼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말 기억하시나요? 네. 네. 결혼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그럼 북한은 도대체 어떤 상대일까요? 이번 시간에 좀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북한은 누구인가?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죠. 북한은 우리 민족인가? 김일성 민족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북한은 어때요? 지금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족으로 보자면 같은 민족이죠. 같은 민족, 혈통과 또 말과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게 되게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를 공유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언어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스스로 김일성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써요. 공식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가 김일성 민족이 같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거는 자기들 주장이고. 자기들 주장인데 북한에서는 그런 말을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 민족 담론 중에 김일성 민족 담론이 생기게 된 것도 되게 오래된 이야기고, 백두혈통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고, 일반인 예, 서정우 씨 들어봤어? 진심으로? 들어만 봤습니다. 들어만. 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백두혈통이다 이러면. 뭐 백두산에서 난 자식이란 뜻인지 아니면 뭐 부모님이 백두산 자락에서 사셔서 그런 건지. 한라혈통은 못 들어봤어요. 백두혈통은 들어봤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민족 담론이 북한에서는 이미 김일성 민족 담론으로 달라졌는데, 우리 민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북한하고 한 민족인가? 이것도 사실은 되짚어볼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혹시 그 노태우 대통령 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영삼 때 아닌가요? 노태우 대통령 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음. 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북방 정책을 펼치면서 그때 상당히 노태우 정부 때 굉장히 뭐라 그러나 그 사회주의 국가들하고도 수교 막 하고 네. 중국하고 소련하고도 그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남한의 통일론을 딱 제시했었는데 그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통일 방안에 따르더라도 북한을 아직 우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보면서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해봤잖아요. 네. 북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 민족 담론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을 과연 우리 민족이니까 통일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네. 뭐 사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실 수 있어요. 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보통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들 때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가 가장 고전적인 통일 관념이었잖아요. 네. 자 여기서 그건 우리도 기본이지. 이제 오늘의 오해와 진실이 하면서 궁금한 게 갑자기 생기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김일성 민족 백두혈통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 이제 기독교의 이단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혈통 피를 통해서 뭐 이렇게 자기들 많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일교에서 통일교가 그렇게 뭐 교리를 그렇게 만들고 교리를 있죠. 만들고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아 그건 좀 달라요. 통일교 네. 얘기는 좀 새는 얘기니까 왜냐하면 그 피가름 의식 같은 걸 해서 네. 진짜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게 이제 통일교에서 한 가족론 네. 그런 건데 북한에서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 음. 그 여러분 아세요? 주체 언어를 사용했었던 거 오히려 그죠? 왕조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주체 언어를 계속 사용하다가 연호서요? 그쵸 뭐 주체 95년 뭐 네. 이런 식으로 주체 95년 이런 지금도 식으로. 하고 있죠. 지금도 했다가 바꿨다가 다시 이렇게 뭐 서기로 왔다가 또 주체 언어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 요게 왔다 갔다 하는데 김일성 탄생 일로부터 주체 연호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문화를 우리가 어느 정도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잘 안 받아들일 했었던 거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걔네들이 쓴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아니요. 필요까지는 통일을 없죠. 생각했을 때, 민족 통합을 생각했을 때, 쪽 사람들은 연어를 계속 쓰라 그러고 우리가 그 연어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같은 민족으로 거부감 없이 그냥 우리 민족으로 볼 수 있겠냐는 거지. 북한의 어떤 그런 문화를 이미 그렇게 김일성 중심의 김일성 민족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북한을 우리의 민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 제기죠. 오늘 좀 너무 어려운가? 이 부부가 결혼을 했다가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를 굉장히 뭐 한 몇십 년 동안 하다가 다시 살게 되면 별거를 했던 상황에서의 생활 습관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시 살기 어렵잖아요. 그 정도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통일은 결혼에 꼭 비유할 수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결혼하고 비유하고 있는데 그 지난 시간에 오해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결혼을 하는 과정이 통일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잖아요. 결혼을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결혼을 나중에 할 수도 결혼은 있고. 아닌 걸로 지난번에 그렇게 네. 마무리했잖아. 네. 통일을. 네. 그렇죠. 동거나 같은 연인 사이 이웃. 연애나 어쨌든 잘 그쵸. 그러니까 관계 없어도 돼. 안 사귀어도 돼. 그냥 한 이웃집에 방은 살면 쓰는데 돼. 커튼은 내려져 있는. 그치. 아니 친하게 방을 안 지내는 거. 써도 돼 같이. 방을 같이 안 쓰고 그냥 이웃집에 살면 돼. 그런 식으로 내거 있는 정리를 게 했어. 남북한이 이제 서로 알면 알수록 이제 방금 얘기 나눈 것처럼 뭐 백두혈통이나 김일성 민족 남한 사람들로서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거북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한테도 똑같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 방금 연애나 결혼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이제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남북한의 그 이질성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현실을 잘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서정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 고유의 어떤 역사를 발전시켜 온 거면 그걸 그대로 인정하자. 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해가는 과정에서 꼭 결혼은 아닌 걸로. 결혼 아닌 걸로 우리 뭐 한다면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합시다. 다시 네, 네. 원점으로 돌아가지 말고. 남한에 결혼 못하는 총각들 많으니까 북한의 여성들 그것도 아니야. 것도 어떨까 진짜로 예, 그건 미팅을 네. 좀 많이 해가지고 예, 그건 너무 이렇게 반응 좋게 했는데 민족
얘를 생각할 때 저도 좀 고민되긴 하는데요. 근데 김일성 민족이라는 의식은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그런 국가 시스템 집단 체제 하에서 그렇죠. 위로부터 주어진 네, 거죠.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거여서 그 부분에서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백두 혈통이라는 것도 혈연이 아니죠. 혈족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혁명 역사나 업적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특수한 걸로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더 큰 범주 안에서는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백두 혈통과 김일성 민족과 우리의 한국 민족이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더 크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케이. 백두 혈통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까지 백두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두 혈통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통치자가 될 수 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수령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수령론. 여러분 혹시 사회 정치 생명체론 이런 거 네,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저 일반인 서정우 눈 감고 몰라요. 있어요. 모르죠. 졸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저 김태훈 국장님 한번 간단히 뭔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사회 정치 생명체론이요? 잘 안 들어봤어요. 그 제가 대충 이해하는 거는 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게 어쨌든 생명처럼 이렇게 연관되고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된 역동적인 그런 공동체다. 조직체를 그 얘기하는 정도 개념 용어가 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의 몸으로 네, 본다는 거죠. 사회, 정치, 그쵸, 경제를 그쵸. 다. 그렇죠. 근데 북한 사회에 사회 정치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생명체의 그 뇌에 그 뇌수가 있잖아요. 네. 뇌수처럼 사회 정치 생명체 안에서 흐르는 그 뇌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수령이다. 네. 근데 그 수령은 백두혈통만 감당할 수 있다. 아무나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이런 그 통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왕조 체제가 되는 거죠. 왕조 체제가 되는 거고 사회 정치 그 모든 공동체를 작동하는 중심이 수령이다. 일면 그럴 듯해요. 근데 그 다른 면에서 보자면 굉장한 그 영혼까지도 네. 독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한 사실은 섬뜩한 담론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한꺼번에 막 한 것이 아니라 80년대부터 유일사상 체계 이렇게 점점 이 담론을 만들어 가면서 형성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굳어져 버린 거죠. 속으로 내면화되고 이렇게 의식적으로나 이렇게 제도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독재 체제가 과거 우리가 겪어왔었던 어떤 정치적인 독재 체제하고는 굉장히 뭐라 그러나 질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 밑으로부터 우리는 민주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무슨 계기가 생기면 아래로부터 막 민중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독재 체제를 뒤엎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오해다. 네. 이렇게 사상적으로 딱 장시간 아주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굳어져 왔었던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화이기 때문에 의식이 바뀌고 개혁이 되려면 그만큼 또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북한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선교 전략 혹은 뭐 통일 전략 이런 거 짜기가 어렵겠죠. 네. 오해와 진실 오늘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백두혈통과 그다음에 김일성 민족이라는 것이 어떤 맥락에서 뭐 제기되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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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혈통은 일반 주민까지가 아니라 수령에 대한 담론으로서 백두혈통을 내세우는 거고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부터가 시조다. 그래서 주체 연호를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어버이 수령 어버이 수령 아버지 수령이 아니에요. 어버이예요. 그 어버이 수령인 김일성 민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이제 91년에 우리가 그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네. 자, 그래요. 그러면 민족 이야기에서 이제 국가 이야기로 갑시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우리는 각각
독립된 국가인 것처럼 됐나요? 그건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사람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각각 유엔 가입은 했지만 북한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은 북한대로 나라고 우리는 우리대로 나라라고 인정이 되니까 유엔이 가입을 시켜준 거 아니겠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국가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유엔을 근거 기준으로 둔다면 이런 같이 동시 가입했던 역사 때문에 국가라고 인정되는 거고, 우리나라 헌법이나 뭐 국가보안법 같은 거를 기준으로 둔다면 북한은 이제 국가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을 게 북한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고유한 역사적인 과정을 쭉 겪어왔었고 자기 문화도 일단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한편으로 두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민족이라고 혹은 북한 영토를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헌법 3조 영토 조항인데, 이 헌법 3조 영토 조항도 유엔에서 383 이남에 대해서만 인정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부속 도서로 한다를 우리끼리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영토 조항 하나를 가지고 주장한 영거권을 주장하는 것과 이미 70년 동안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었던 북한이라고 하는 이 실체, 이게 등가 교환이 될 정도의 그런 무르익은 그런 어떤 그 것이겠냐는 거죠. 이 오해와 진실이 오늘 많은데, 저는 헌법 3조가 북한의 역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레버리지가 아니다, 강력한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또 저도. 김성환 국 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조금 이따 생각하면 안 될까요? 2000년 전에 있는 땅을 쳐들어가고 자기 땅 이렇게 저는 했는데. 유엔에 일단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 91년에 동시 가입했고 그걸 유엔이 받아줬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제적으로는 남북한을 각각의 나라로 인정을 했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현실은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있지만 특수한 관계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은 국가인데 이제 어떤 그 헌법 3조도 보면은 뭐 선언적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떤 뭐 실체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당장 우리가 전쟁을 해서라도 빼앗아야 될 땅인데. 그러니까 1948년 헌법이 생기면서 그 조항 때문에 뭐 흡수통일 주장하다가 사실은 전쟁이 났었던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 국진 통일이나 이런 게 다 그런 예, 맥락에서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근데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어떤 거죠? 영토, 국민 주권. 국민 주권. 영토, 국민 주권 중에 우리는 영토 조항만 우리 입장에서 주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주권이 우리가 북한의 주권이 없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북한 주민들이 우리 뭐 국민이 아니에요. 세금도 안 내고 네. 국방의 의무도 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토 조항 하나 그 선언적인 조항 가지고 너무 북한에 대해서 우리 땅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오해가 있었다. 그런 점이 오늘 좀 짚어보고 싶은 점이에요. 근데 저는 북한을 지금 과연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 문서 가지고 온 사람. 땅 문서 가지고 온 사람들, 그렇죠. 그 후손들 예. 이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 땅 되찾아야 될 땅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법 집행하는 사람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현실적으로 그게 그런 사람들이 법 집행하는 곳과 정치하는 곳에 많이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런 뭐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대북 정책 이렇게 만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국가보안법도 보면은 이제 이 법원에 가 보면은 판결할 때 항상 검찰 그 기소장에 보면은 뭐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뭐 땅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명시적으로나 그렇게 해놨지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상의 규정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적 단체? 반국가 단체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음. 땅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거고. 네.
그러게요. 그거 궁금하네요. 보안법상에서 북한을 검찰 어떤 식으로 규정은 규명하고 그렇게 돼 있는지 있습니다. 애매하네요. 네, 잘 방금 모르겠어요. 군대의 주적은 누구예요? 북한군입니다. 북한이죠. 북한이- 군대에서도 군에서 주적은 북한이죠. 북한이죠. 아 누가 그랬대 공무원 시험 보는데 주적은 누굽니까 그랬을 때 미국이라고 그래서 떨어졌다는 사람 이야기도 있었는데 바보 아니야 이거. 여전히 군대나 뭐 이렇게 정보기관이나 북한을 우리의 적성 국가? 아니 적성 국가는 아니고 뭐야 반국가 단체, 반국가 단체 그다음에 주적. 전쟁이 안 적하고 끝났으니까. 국가가 아닌 거랑은 별도의 개념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주적이면 무조건 국가가 아니다. 이건 아니죠. 맞아요. 주적이 왜 주적이냐면 전쟁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정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네. 가능한 거죠. 네. 나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군대 갔다 오신 여러분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큰일 나지.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군대는 방위를 해야지 되는데 무엇으로부터라고 했을 때 적이 항상 있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정전 상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만약에 평화협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주적 개념도 사실은 별로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달라질 겁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웃나라 일본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규정을 안 하는 안 거니까. 하죠. 네. 그죠? 원수 지간일지라도. 저는 그래서 군대 지금 뭐 사기가 이런 게 많이 이제 지금 뭐 군대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데 군대 사기랑 관련돼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기가 왜 오르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그 이제 주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적 국방부에서는 뭐 북한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젊은 교류 군인들 협력하고. 사이에서는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차라리 일본이나 뭐 이제 그렇게 해놨으면 훨씬 더 사기나 이런 게 오를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현실하고 선언하고의 그런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지 않는가 아니 생각이 그러니까 그때 군대에 있을 때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는 남북교류 활발하게 일어났었잖아요. 뭐 네. 계속 뭐 했을 때 그때 되게 좀 뭐라 그러나 스탠스가 애매했을 것 같아 군대 입장에서는. 네. 맞아요. 주적인데 오고 가고 뭐 개성공단 서로 화해하고 만나고 네, 그랬을 때 정상끼리 참 만나고. 좀 혼돈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제대 말년에 그때가 94년입니다. 제가 94년 11월, 오래되셨군요. 11월에 제대를 했는데 그때 김일성 7월 사망으로 달에 인해 가지고 사망했죠. 예. 그래서 남북 간에 급변 사태가 나서 뭐 제대가 연기된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과연 우리의 전쟁 대상인지 아니면 우리의 통일 대상인지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 네, 북한이 붕괴하는 걸로 알았었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접수할 수 있는 땅으로 그렇죠. 오해할 수 있었던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나 그 당시 미국의 대북 정책이 국교 수교로 못 갔었던 거죠. 그렇죠. 망할 나라하고 무슨 국교냐 이러면서 그때부터 북한 붕괴론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북한 붕괴론 이퀄 흡수 통일론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군대 얘기 좀 해주시죠. 그 군대 남북 관계 좋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언제 제대했어요, 김 국장? 제가 저는 좀 애매한데요. 2014년에 제대가 됐을 공익 거예요. 근무는 아니셨어요? 전 장교로 갔다 왔는데 문제 어쨌든 스토리가 그렇게 있죠. 스토리가 비하인드 있어요. 스토리가 그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말길 수 없고 그래요? 그 어, 남북 관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쨌든 주적은 북한 군입니다. 북한 군. 북한 군. 네, 군대 정원 교육 때도 구분해요. 어.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대상은 북한 군이고 북한 국가 자체를 좀 세분화해서 대하는 거죠. 네.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뭐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일을 이바지하는 국군의 사명 때문에 북한 주민은 우리가 나중에 통일을 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교육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거 이제 남북관계 좋을 때나 나쁠 때는 똑같기 때문에 좋을 때도 엄연히 북한군은 우리 국군의 위협이 되는 요소인 거죠. 군과 군은 네네. 대치 상태고 네네. 왜냐 정전이잖아. 그렇죠. 전쟁이 정전 끝나지 때문에. 않았잖아. 네. 그러니까 군대로서는 그럴 수밖에 네, 그럴 없는 수밖에 거죠. 없죠. 그렇게 해야만 자기네들의 존재 기반이 확보가 되는 거고 설득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도 스스로에게도. 서정우 씨는 언제 제대했어요? 일반인 서정우 씨. 저는 91년 군대는 갔다 오셨죠? 예, 아. 91년도에 91년도? 2년인가 그때. 그럼 그때 한참 그 뭐 소련 이제 이라크전이었죠.
이라크 전쟁. 네, 그래 저는 훈련소 조교였는데 그래 그 조교인데 막 장난쳤지. 여러분들 잘못하면 여기서 훈련 제대로 안 받으면 이라크로 파병 갈지 모른다고 해서 막 울리고 막 그랬었어. 사막의 폭풍 작전. 네, 그때 뭐 사막으로 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막 훈련병들이 몰래부터 찾아가고 집에 전화 좀 해달라고 그러고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어. 근데 북한. 네? 군대 있을 때 북한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로 생각하고 훈련을 받으셨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 91년에 제대를 했다. 물론 이제 정훈 장교들이 뭐 얘기할 때 야 당연히 북한이 적이긴 하지만 훈련 받을 때 야, 북한을 하고 싸울지 무찌르자, 모르니까 뭐. 훈련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훈련 받았던 생각. 해이한 거 아니야? 거의 그러면 너무 해이한 거 아니야, 그렇죠. 군대로서? 회의하죠. 그러니까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 안 하고 그럼 네. 누굴 주적으로 왜 그러니까 훈련을 전쟁이 받아야 돼? 날지도 모르니까 훈련을 받는 거지 북한하고 싸우려고 훈련을 그러니까 그 받는다. 전쟁이 누구랑 나냐고. 그러니까 꼭 전쟁이라는 게 북이랑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그래. 들어서 만약에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일이 됐다. 그럼 음. 군대가 해체되나요? 군대가 그렇지 줄어들겠죠. 해체는 안 되지만. 아니 이거 줄어들건 어쩌든 간에 해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적이 바뀐다? 아니면 이제 군대의 대한민국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중국으로 바뀐다든가 일본으로 바뀐다든가. 아니 그럴 그러니까 수 있겠지. 외침으로부터 누구든 침략은 할 수 있는 건데 외침으로부터 그 외침이 꼭 국가를 북이어야만 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런데, 북이냐면 현실은 말씀하신 정전이기 네. 때문에 북한이 네. 가장 위협적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주적. 제가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들은 주적 개념이라는 게 있을까 싶어요. 주적이 없겠죠. 그치. 네, 주된 적이 특정할 있는 게 수 아니라 없어. 불특정 다수를 네. 그냥 그 적으로 전략적으로- 두고 음. 연습하는 거죠.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방위 우리나라만 더 훈련이지. 특수하게 그래서 주적이 어떤 경우에 북한 전쟁이 국가가 일어날 명확하게.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어느 나라 침략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다 평화롭게 지내더라도 이렇게 침략할지 모르니까 가상의 적을 위해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뿐이지 우리나라처럼 막 주적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거. 60만 장명 이렇게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렇죠. 북한은 그러니까 저런 거죠. 120만. 사고율이 낮은 보험은 보험금이 싸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사고율이 높은 거니까 보험금이 비싼 거죠. 네. 그 보험금을 군대 운영비죠. 방위비고. 그런 것 같아. 쉬운 말로 그렇죠. 설명 잘해줬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그 비용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국군이 60만, 네, 북한이 120만, 네, 100만에서 120만 뭐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이 발생하지 않을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사회적인 그 재화가 사용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그렇죠. 분단 비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엄청나죠. 우리나라 국방 예산 얼마인지 아시나요 혹시? 작년 예산만 35조? 제가 하도 네. 기가 막혀서 하루 단위로 세봤어요. 네. 하루 1,000억이더라고요. 1,000억. 하루 1,000억? 네. 그러니까 35조. 1년에. 35조. 1년에 네. 35조요? 네. 네. 하루 1,000억 원이에요. 그게 10%예요. 우리 전체 예산의 10%가 네. 국방비인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5조를 국방비로 쓰는데 한미 동맹에 따라서 우리는 미군의 그 군사력에 의지하기 때문에 해이한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군대 비리가 그렇게 발생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네.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해야겠냐는 거죠. 이 분담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통일 얘기할 때 왜 북한에 퍼주기 하는데 통일되면 그 돈 진짜 많이 안 나가도 되거든요. 퍼주기가 아니라 굳히기 그죠? 북한 안 퍼지고 우리 군비만 굳혀도 사실 다른 재화를 더군다나 써도- 그걸 또 핑계 삼아서 그 비행기 F-35 뭐 그 얘기하면 또 끝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사실 F-35 그 이러면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35가 40조 넘죠. 예? 다 들어오는데 40조 넘을 걸요.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F-35가 2천억 한 대 2천억짜리 그거 아닌가요? 아니, 2천억 더 됩니다. 한 대. 한 대에 한 대 2천억이면 거의 조에 가까울 아니 걸요. 조가 된다는 건 못 들어보지. 이 어쨌든- 사람들이 큰 돈을 만져보지 않아서 개념이 조와 없어요. 천억을 그냥 막 어쨌든 이게 사용하는데 국민들이 보면 네. 이게 국방 예산 35조 하면 안 와닿거든요. 근데 제가 뭔지 왜 몰라. 하루를 이렇게 해봤냐면 네. 하루 피부로 1,000억 와닿아도. 하면 피부로 확 와닿거든요. 근데 과연 한 달 하루에 아니야, 한 달? 하루에 하루 계산해 보세요. 하루 1,000억에서 365일이잖아요. 하루 1,000억 곱하기 360 하면 얼마예요? 35조 36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거의 뭐 하루 1,000억 정도 되거든요. 와. 1,000억. 그러니까 이게 그 네. 이렇게 많이 돈을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전에 뭐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우리 국방부 저기 뭐 전략 장교라는 사람이 북한하고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 그러고. 예. 전력이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부족하기 분배라서. 때문에 그 네. 말을 군사비 계속 20배 예산 쓰면. 탄핵이 위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국민들이 말인 것 같아요. 당연히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동안 쏟아분들 다 어디에 썼냐. 그러면서 이제 군대 비리 문제는 계속 나오고. 수통도 최근에 바꿨고 예. 그다음에 뭐 그 침대. 침대 네. 침대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사실 이런 군대용으로 상황인 거죠. 하면은 진짜 머리 박아야 되거든 다. 머리 박고 진짜 머리 받고 뭐 하나요? 석고대죄해야지. 이거는 머리를 아마 네. 대가리를 박는. 대가리 박는 거죠. 머리 그렇죠. 받고 뭐해요? 그냥 네. 이렇게 받고 열이 있어. 반성하는 받고 거죠. 반성하라는 네. 의미인 거죠. 그런데도 저렇게 엉덩이 구타 하나요? 머리 받고. 원래 둘 다 못하죠. 머리 박아도 못하고 구타도 못하게 돼 있죠 지금은.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돈 얘기가 나니까 살짝 좀 흥분을 했는데 북한이 우리한테는 여전히 군대상으로 그다음에 그 국정원이나 이런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주적이다.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들을 정말 좀 더 자세히 많이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하면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의 의식도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그러면 유엔 가입 문제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네, 그 91년도에 남북 간 합의된 내용이 남북 기본 합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남북 기본 합의서? 네. 그 이제 92년부터 발효가 됐는데 문제는 이 그 전문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딱 91년 남북기본 합의서에서는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91년도니까 지금부터 25년 전이잖아요. 이때만 해도 통일론이 사실은 지금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 못하고 그냥 민족 통일 담론을 바탕으로 했었기 때문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도 직전에 발표됐었고 였기 때문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 이런 규정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뭐라 그러나 이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남북 기본 합의서에 대해서 혹시 뭐 들어는 보셨나요? 그 남북 기본 합의서가 저는 지금 그러니까 25년 전에 이제 합의서이긴 하지만 지금 보면은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예를 들어서 남북 간의 그 상호 불가침 이런 내용들은 북한이 끊임없이 지금도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25년 전에 이미 남북 기본 합의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반영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지금 생각하면 참 혁명적인 그런 내용이었다. 근데 그거를 굳이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에 넣었던 거는 그 91년이면은 이제 그 동부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소련.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던 차에 남한으로 하여금 이제 자기들을 흡수 통일하지 않도록 하려고. 뭔가 분명하게 조항으로 박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막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그게 넣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또 말씀하실 분.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유엔 동시가입한 이후에 기본 합의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 그 시간적인 진행 절차에 따른 전략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이 형성된 특수 관계라고 해야지만 통일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라고 봐버리면 공식 가입을 하긴 했으나 국가 각각의 별도의 국가라고 보면 통일을 해야 되는 근거가 이제 국제법상으로 좀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서로 되긴 했으나 한 국가임을 나중에 지향하면서 지금의 특수 관계다라고 딱 이렇게 전제를 붙여놔서 이후에 한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저 잘 하려고 이런 걸 쓴 거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뭐지 이때가 이제 과도기였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입장에서는 내내 그 유엔이 동시 가입을 하면 이 분단 상태를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할 수 없이 들어간 것은 흡수 통일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었고 당시만 해도 90년대 초반만 해도 북한 사회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었어요. 잘 몰랐어요 어떤 사회인지. 그리고 이렇게만 이질적인 사회인지도 몰랐고 그냥 민족 담론 어렴풋한 민족 담론에 의한 통일 논의 그것들만 기초로 했기 때문에 어렴풋한 통일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얘기는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호 이해가 반영된 결과였었고 우리 김성원 그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북 기본 합의서에 보면 일장의 남북 화해에 대해서 또 남북 불가침에 대해서 교류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토대를 닦아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후에 2000년 6.15나 2007년 14도 사실은 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바탕으로 진도를 나갔었던 거죠.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다 담고 있었는데 당시의 통일 논의가 그런 이해 수준이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결과다. 근데 지금은 25년 후에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지 되는 문제는 또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북한은 어떤 북한일까요? 흔히 아는 많은 분들한테는 이제 정말 국제적인 천덕꾸러기, 핵 개발에 그냥 인권 문제 너무 심각해. 그런데 말도 잘 안 들어. 그리고 자존심은 되게 세. 그래서 국제적인 뭐라 그러나 좀 처치곤란의 어떤 그런 존재로 알려지지 않나요? 그다음에 32세 지도자는 되게 살이 많이 쪘어. 뭐 이런 식으로. 네. 또 북한에 대한 이해가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게 서방 국가, 그러니까 외제적 접근이라고 뭐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던데 그 접근으로 보면 지극히 이제 마치 종교 국가 같고 정상적이지 않은 네. 국가처럼 보이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이제 그걸 보면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 위기 또 94년 김일성 죽음 그다음에 95년 그 대량 자연재해, 식량 홍수, 식량난 이런 이제 위기들이 연거푸 겹치면서 체제 위기 같은 것들이 이제 상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뭐 그 북핵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외교적인 위기까지 이제 겹쳐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망할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위기 의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제 위기들을 거쳐온 거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참 대단한 어떤 한 나라의 어떤 생존력을 보여줬다 네. 이렇게 생각. 바깥에서 봤을 때는 참 비정상적인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비정상적인데 질긴 놈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느낌.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비슷하게 봐요. 그러니까 네. 비정상이라고 할 때는 정상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정상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나 그런 흐름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북한은 굉장히 비정상이죠. 미국에 유일하게 맞짱 뜨는 끝까지 맞짱 뜨는 국가가 북한인데 또 내재적으로 보면 북한은 이제 체제 수호가 생명이고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체적이고 정말 혹이 있는 단호한 정말 다른 거에 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강한 국가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가서 이제 참사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 점을 막 이야기 좀 해줍니다. 콕 찍어서. 그 고구려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고구려 항몽항쟁을 거친 민족 아니냐. 사실 옛날에 그 고구려가 딱 북방에서 딱 맞고 있기 때문에 좀 남으로 내려오지 못한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투쟁 정신, 그다음에 고구려 기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럼 되게 좋아하고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자신들의 그 뭐 어떤 투쟁의 역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중국하고 소련 과거에도 보면 50년대 60년대 보면 중국하고 소련이 서로 경쟁할 때 그 사이에서 사실은 등거리 외교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외교수를 대단히 잘 발휘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챙길 거 굉장히 많이 챙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다시 그런 어떤 줄타기 네. 넘나들면서 하려고 하는 모습도 사실은 굉장히 뿌리가 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어렸을 적에는
뭐 외교는 북한이 하라고 그래. 경제는 남한이 할 테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남한 사회는 뭐 경제 뭐 신자유주의에 편입돼서 하긴 했지만 아무튼 급속도로 그렇게 산업화를 이루었고 북한은 외교를 담당하면 되겠네 이런 얘기들도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었죠. 우리 뭐 서정우 씨 별로 할 얘기 없어요? 자 여러분 근데 1989년도에 12월 달에 미국과 소련의 정상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하고 고르바초프가 몰타라고 하는 곳에서 네. 만나가지고 탈냉전 그 선언을 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제 더 이상 냉전은 없다라고 네. 그렇죠. 그거 선언을 이제 몰타 선언이라고 하는데 몰타 선언을 통해서 냉전 끝났다라고 종식 선언을 한 게 벌써 89년이니까 네. 27년 전이잖아요. 근데 아직 그 냉전이 시작되면서 분단된 한반도, 네. 그죠? 미소 양 블럭에 의해서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냉전 시대로 들어가면서 미소에 의해서 이렇게 분단된. 그러니까 일본군을 무장 해장시키기 위해서 소련이 내려오고 미국군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다가 냉전이 시작되는 바람에 갈라진 그런 외부 어떤 그 변수가 컸었는데 외부 변수들이 이제 다 제거가 된 게 89년. 근데 왜 우리는 아직 평화협정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이런 정전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가야지 될까요? 좀 그럼. 슬픈 역사 아닙니까? 일제 네. 강점 끝나고 해방되자마자 분단돼서 70년 동안 서로 적대적인 경쟁 관계를 이어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 아픔 아닙니까? 네. 사실 분단이 저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힘센 두 국가 냉전 국가가 자기네들 세력 다툼으로 된 건데 사실 그때 몰타 협정 할 때에 우리나라 분단도 좀 자기네들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면 달랐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원망스럽죠. 저는 원망스러워요. 좀 원망스럽다 하셨는데 저는 좀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그 열받고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이 분단 70년이었는데 70년도 아무 일도 없이 넘기고 71년 또 뭐 80년 되면 또 기념할 거고 100년 되면 또 그럴싸하게 또 기념할 텐데 이렇게 기념만 하고 그냥 계속 분단이 또 지속이 되고 하는 게 아까도 하루 1,000억 원 국방비라고 했는데 이 1,000억 원을 한 절반만 줄여도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이거 가뿐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반값이 아니라 그렇죠. 공짜 아닌가요? 그 정도. 그렇죠. 거의 공짜로 되죠. 보육비도 막 나올 테고 네, 보육비. 할아버지 할머니 사실 지원금도 더 나올 수 있을 테고. 네, 그래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그렇지. 저는 이런 제가 원하는 허경영이네 완전히. 제가 원하는 것. 그래서 정말 저는 각자 위치에서 필요한 것들 할 수 있어요. 열받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통일을 뭐 아까 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도 이제 평화 통일을 명시를 해놨는데 분명히 정치적인 그런 선언도 있었고 또 민간 차원의 그런 교류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도 통일이 이렇게 요원해진 이 현실에 대해서 남북한 또 두 정권은 이 분단을 또 적절히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 어떤 내부적인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또 이제 외부 세력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또 이런 분단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또 무기 자기들 팔고. 국가 이익을 챙기고 근데 주고 나는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요. 엉뚱한 데다가 세금을 내야 되고 우리 또 원치도 않는 자녀들이 군대에 끌려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이상 우리 못 참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초등학생이 그렸어요. 근데 포스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포스터 쓰기 지겹다. 빨리 통일하자. 그러니까 분단 포스터 이제 그렇죠. 그런 뭐 지겨울 그 것 같아요. 6.25 때 되면 항상 네, 6.25 그 말이 초등학생들 참 네, 호국 잊지 말자 보훈에다 6.25 막 이러면서 매년 하니까 네, 상기하자 6.25 정말 이런 이제 거면서. 지겹고요. 빨리 진짜 더 이상 못 살겠다. 통일하자. 이런 의식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초등학생이 정말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초등학생들도 지겨운데 걔네들은 계속 하니까 근데 더 오랜 분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겨워하지 않는 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 지겨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단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단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분단이 막 70년, 80년, 90년 되고 근데 분단이 100년 되면 분단 100년 지나면 같은 국가여도
통일 100년 이후에 통일하면 그 통일을 인정을 안 해준대요. 국제법상으로. 그런가요? 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일한 거죠.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국제법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네. 그거야 뭐 100년 우리끼리 합의하면 되겠지만 전에도 합의가 해야 되겠냐고. 그 정도로 네.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적인 정체성이 확고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89년 얘기 조금 해드리면요. 그때 우리가 그 노태우 대통령 때잖아요. 노태우 정부 때인데 노태우 정부 때는 지금 사실 제가 볼 때 그 외교적으로 외교 전략상 좀 저평가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 사회주의 블록이 좀 심상치 않은 것을 눈치챈. 그래서 북방 정책 심하게 이렇게 준비하면서 중국하고 소련하고 먼저 국교 수립하고 중국하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북방 정책을 펼치면서 북한의 연맹 국가들인 중국하고 소련하고 우리가 국교 수립을 한단 말이에요. 네. 북한은 굉장히 깜짝 놀랐죠. 그렇죠. 배신감 느꼈을 텐데 그때 북한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교차 승인, 그러니까 국교 수립을 했으면 훨씬 더 부드러운 이 통일 환경이 조성됐을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적극적인 북방 정책으로 간 반면 북한은 고립화 자꾸만 이제 고립되는 전략을 취하다가 결국은 핵카드를 만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90년대 초에 1차 북핵 위기가 체제 수호를 위해서 있었는데 정상적인 국교를 수립하면서 좀 세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올 수 있었던 찬스를 그때 한번 놓쳤다. 네. 그래서 북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비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남북 기본 합의서뿐만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의 그 당시 북방 외교 전략은 굉장히 뭐라 그러나 좀 정말 잘 민족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잘 했었던 전략이다라고 지금에 와서는 인정을 좀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이제 소련하고 국교를 맺었는데 북한은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 왜 국교를 그래서 이제 네. 92년도에 정세현 장관님의 증언입니다만 네. 92년도에 미국에 보내요. 김용순 국제 네. 담당 비서를 보내가지고 미국하고 수교를 좀 하려고 타진을 합니다. 네. 그런데 당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이 루마니아 차우체스쿠 정권처럼 금방 망할 줄 알았대요. 미국이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망할 그 정권하고 무슨 국교를 수립하냐 이러면서 안이하게 있었고 사실은 그때 우리 정부가 좀 더 역할을 했었으면 네. 어떤 그 가교 역할을 좀 한다거나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제가 노태우 정부의 그 북방 외교를 칭찬했지만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88 네. 올림픽 해야지 되고 네. 이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적성 국가 아니면 그 적대적인 대결의 상대로 봤었지 네. 우리가 가교를 역할을 해가지고 정상 국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지 네.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92년도에 김일성 살아 있을 때잖아요. 그때 김용순 국제 비서를 보내서 미국하고 수교하자. 북한은 계속 53년부터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미국이 제재를 했으니까 한국 전쟁 네, 일으킨 관계로 네. 그때부터 계속 평화협정하자. 그다음에 자기하고 국교 수립하자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었죠. 미국이 북한을 제재한 게 53년부터예요. 58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53년도부터는 이제 전쟁 소련하고 전쟁 끝나고 전쟁을 일으킨 거이기도 했지만 그 냉전이 막 본격화되는 네. 시기였기 때문에 적성 국가 교역을 금지하는 그 법에 의해서 북한을 58년부터. 제재했었죠. 그런데 이제 북핵 위기가 난 다음부터는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하는 거죠 제재를. 네.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 오래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 핵을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뭐 지원해줬더니 핵을 한 게 아니고 북한의 핵카드는 90년대 초반부터 네. 그렇게 체제 전환의 전병기를 거치면서 국가 서바이벌 그 프로젝트의 하나로 카드를 쥐게 된 거였죠. 네. 근데 그 카드를 쥔 거는 북한에게 비극이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 정상 국가가 됐으면 그러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25년 동안 서바이벌을 아무튼 잘 하고 있는 것도 북한이고 근데 서바이벌을 잘하는 그 바탕에는 북한 주민들의 허리 졸라매기 그렇죠. 끊임없이 70일 전투 동원돼야지 되고 네. 그 구호가 뭔지 알아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예요. 조국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운명처럼 그렇지만 알고 보면
북한 정권을 위해서 복무해야지 되는 북한 주민들의 처절한 역사 네. 우리가 직면해야지 된다. 네. 네.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벌써 북한의 마지막- 실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벌써 마지막이에요. 자, 지금 네. 서정우 씨는 지금 지루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네. 끼어들 틈을 지금 찾지 못하고 지루해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북한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아직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적. 그런데 90년대 그 굉장히 식량난이 있었고 뭐 3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죽어나가는 그 시절을 거치면서 남한에서 대북전 무지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북한 땅을 밟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류 협력하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 협력이 된 거예요. 참사들을 만나요. 가면 그 북한 정권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네. 그 민간의 어떤 흐름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95년 이후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생각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북한하면 다 빨갱이 네. 이렇게 있었는데 그 후부터는 그래 저기서 태어난 죄밖에 뭐가 있냐 이런 어떤 그 입장이 좀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딱 무자르듯이 가를 수 있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참 어렵죠. 관념적으로는 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직접 만나서 몸으로 만나면 이 사람이 주민인지 당원인지 뭐 옷, 뭐 겉모습만 보고는 판단되지만 그 다른 면에서는 구분이 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팁을 드릴게요. 북한이 그 군대가 120만 명, 그다음에 노동당원이 3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군인이면서 노동당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네.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뭔가 좀 중요한 직책에 올라가는 사람들이면 당직자라 네. 말이죠. 그러면 한 인구의 한 1,000만 명 정도, 1,000만에서 1,200만 정도가 노동당원들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가요? 주적인가요? 어떤가요? 군대 빼놓고 노동당원들이라 네. 그러게요. 참 어려운 부분인 가를 것 수가 같아요. 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아까도 어렵죠. 뭐 뭐라 그랬죠? 정치 사회 생명체론? 사회 정치 사회 생명체. 정치 생명체론. 그러니까 국가 또 지도자와 백성이 따로 분리되지 않은 어떤 그런 걸로 사회주의 대가정론.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제 뭐 전략적으로 분리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북한 사회를 들여다보면 그게 불가능한 사회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참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게 네. 자연스럽게 그 손톱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새 손톱이 나면서 밀어내면 죽은 세포는 그냥 벗겨지게 되듯이 그냥 그런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북한 사회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는데 이 통일 문제 아니면 대북 정책 문제가 너무 정치화되다 보니까 정쟁의 도구화되다 보니까 대북 지원하는 사람들 대북 퍼주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네. 더 이상 저는 그 이제 북한이 네. 아주 그 구심력이 아주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이제 똘똘 뭉쳐 있는 사회인데 이 구심력이 단단한 사회를 바꾸려면 결국에는 이제 더욱 구심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뭐 외부적인 압력이나 뭐 바람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햇볕을 쬐서 그 외부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심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예,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해법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미국이나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더 구심력만 구심력을 키우는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네. 대북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구심력만 강화시켜 주는 건데 참 어리석은 정책인 것 같아요. 말은 그럴싸하지만은 전략적 인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렇죠. 정책이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김정은은 구심력 키워줬고 당대에 치렀고 자신감 더 붙고 그렇죠. 주민들은 더 어렵게 된 거죠. 왜냐하면 선택지가 좁아지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보수적인 제가 더욱더 떠들고 다니겠습니다. 네. 나는 팟캐스트 옆에서 그냥 나는 보수다 또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제 뭐 짧은 시간이지만 북한은 누구인가, 뭐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그 북한 나름대로 발전시켜 왔었던 정체성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봤고, 그다음에 우리의 현실, 북한은 그렇다 치고 그 우리 현실, 국방비 하루에 1,000억 이거 굉장히 와닿는데. 국방비 하루에 1,000억 이거를 지불하면서 이 분단 체제를 지속해야지 되는 우리는 그러면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북한을 용서하고 우리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우리를 위해서 미래 발전 전략을 펼쳐야 되는 그런 선상에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날씨도 더운데 좁은 방 안에서 네. 우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더 이상 발전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첫 술에 배부를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래서 북한은 누구인가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좀 마무리 발언 하시면서 오늘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일 오빠부터 한번. 예. 북한 참 역사적으로 많이 꼬여 있고 그리고 지금 현실에 대한 북한 내부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여서 제대로 알기 어려운 대상인 것 같아요. 북한은 저에게 여전히 어떤 사람은 북맹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북한에 대해서 저희 뭐 모르는 수준인데 조금 더 알아가야 되는 게 과제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남북 기본 합의서나 몰타 협정 그런 중요했던 역사적인 과거의 경험들을 토대로 더 발전적인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통일 미랄이고요. 오늘 이 통일 사랑방 팟캐스트의 취지가 그동안 전문가들만의 어떤 통일 영역에서 대중의 통일 영역으로 이제 패러다임을 바꾼다 이런 거창한 취지로 했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저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마찬가지 통일에 대해서 정말 그 나름대로 식견과 지금의 남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다들 복장이 상당히 불량하거든요. 막 맨발 벗고 지금 슬리퍼에다가 지금 뭐 나는 잘 예. 갖춰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통일을 나누는데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일반 국민들 특히 이제 젊은 우리 학생들이 한번 오셔서 그 통일에 대해서 좀 서슴없는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해주시면 이 남북한의 정말 그 바뀌지 않는 현실을 바꾸는데 작은 어떤 몸부림 목소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일반인 서정우 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주제가 북한은 누구인가잖아요. 북한을 인격체에다 비유를 하셨네요. 북한은 누구인가가 제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 초등학교 때만 다닐 때도 만화책도 생각나요. 뭐 특공 333이라고 생각나세요? 특공 333. 배달의 기수밖에 생각 안 나요. 특공 333 그거 만화책 읽고 뭐 독후감도 쓰라 그러고 대표적인 게 또리 장군. 딱지도 나왔죠. 또리 장군 딱지. 9월선 유격대 생각나네요. 9월선 유격. 네, 딱지. 북한 하면 다 빨간 띠 차고 늑대고 돼지머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많이 변했는데 그 얼만큼 변했는지를 좀 지금도 돼지 더 얘기 알아야 될것 나오던데요? 같아요. 네? 지금도 돼지 얘기 나와요. 지금도 돼지 얘기가 나와요. 김정은이 네. 살이 좀 쪄가지고 김정은을 돼지라고 김정은 비유하죠. 진짜 살 좀 뺐으면 좋겠어. 그 원래 뭐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업무 처리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살찐다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많이 먹어서 살찌는 먹을 거 아니에요? 음식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먹을 거겠지. 음식을 최고급 아, 무슨 철갑 상어알 이런 것만 먹는데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사람인데 물을 도대체 몇 들어 네, 먹어야 되는 본인 거야? 이야기 하시고 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됐죠? 그래서 많이 바뀐 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더 알고 싶네요. 네. 네, 현재의 모습들을 네. 북한에 가서 교통 상황 정말 그렇게 막히는지 차가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북한은 우리에게 누구인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시간에 오해와 진실에서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저는 북한은 정말 속 썩이는 형제, 골칫거리 형제. 그렇지만 부모님의 그 낯을 민망하게 해드리는 그래서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대상은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지 되는 그런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뭐라 그러나
비정상적인 형제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도 북한에 대해서 편들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도 자기 국가 이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이 역사를 공유하고 혈통을 같이 나누었었던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형제, 그야말로 말 그대로 형제 국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민망함을 감추기 위해서 형제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제가 돼야 되지 않아, 형제 국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시각이네요. 네, 그래서 성경으로 네.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남북 기본 합의서 제작 합의 당시 초안했을 당시 임동원 장관님이 실무 책임자셨는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아니다. 그건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이고 남북 기본 합의서 했을 때 그 고위급 회담의 그 주역이셨는데 햇볕 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6.15 그 정책을 위반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참고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인데요.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 저는 19절부터 17절부터 제가 원하는 곳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인인 저로서는 북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형제로서의 민망함을 가지고 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크리스찬으로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책도 펴고 그다음에 마음가짐도 그렇게 갖고 또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북한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오해와 진실. 오늘도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이 있죠. 민족 이야기부터 시작했었는데요. 같은 민족이 더 이상 아닐 수도 있다. 네. 그죠? 그러니까 민족 담론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형제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을 썼습니다만 같은 형제일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민족 담론으로 통일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발전시켜온 역사, 문화, 그다음에 어떤 정체성 그것을 인정한 채로 그렇지만 또 혈통은 유지돼 있기 때문에 형제로서 그렇게 새로운 통일 담론을 만들어야지 된다. 오늘은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멘. 다시 아멘. 마이크를 드셨는데 뭐 하실 말씀이 있어서 아니요, 아멘 하려고. 아멘 하려고요. 네. 반응하려고. 네, 서정우 씨는 역시 내리고 계시군요. 자, 오늘 이렇게 금방 시간이 갔지만 북한은 누구인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로서 충분하지 않을 거고요. 계속해서 이 화두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채 더 많이 성찰하고 또 새로운 생각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뭔가요? 마무리 발언 좀 하고 통일사랑밤 놀러와 제2회 북한은 누구인가 오늘 여기서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